부정성에 의해서 그 요건상 수정을 가하는 데가 뭐냐면 먼저 주채무가 있을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정성이라는 게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항상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채무가 있을 것. 그런 건 지식이 안 돼, 이건. 그 주채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없으면. 거기가 논점이죠. 주채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보증계약이 아니고 손해담보계약이다. 그렇습니까? 주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냐는 거야. 손해담보계약. 뒤에 나오는. 뒤에서 보기라고. 괄호 2번에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대체적 급부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부대체적 급부면. 앞에서 배웠죠? 정지조건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래 채무나 조건부 채무라도 상관없다. 장래 채무 조건부. 원래 장래 채무가 조건부 기간부 말하는 거죠. 원래도. 그런데 장래 채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 내려가다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장래의 특정의 채무, 장래의 불특정의 채무. 알겠습니까? 둘 다 장래의 채무죠. 뭐가 달라요? 특정, 불특정. 장래의 특정의 채무는 조건부 기한부예요. 장래의 불특정은 근보증 말하는 거야. 근. 근데 여기서 논점은 뭐냐 말이에요. 근담보물권하고 근보증하고 정말 똑같은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달라요. 다르다고. 여러분이 원래는 같은 거야 이게. 이론상 같아야 되죠 이게. 이론상 같아야 돼. 여러분이 근질 근저당이 있죠. 근담보라는 말을 쓰면 그걸 말하는 거죠. 근질 근저당. 이거하고 근보증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근보증하고는 다 똑같은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근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양쪽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장래의 불특정. 알겠습니까? 장래의 불특정. 이건 뭐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근질 근보증에서 이거 두 개가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그 물권법에서 배웠듯이 최고 한도액과 존속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존속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점이 여기서도 똑같으냐? 이런 문제가 된다고. 여기서 똑같을까? 여기서 똑같으냐 이거야. 이게 이 두 가지가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 한도액하고 보증 이 기간이 근질과 근보증 근저당은 이게 있어야 돼요. 최고 한도액과 존속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같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배워야 우리가 꼭 깨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왜 여기서는 없어도 되냐는 거야.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그게 182페이지 맨 밑에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나오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야? 몰라요? 이 존속기간과 최고 한도액이 어떤 구실을 하는데 이게 근보증의 경우에는 완화해서 해석해도 좋다는 거죠. 어떤 구실을 해요? 구실이 뭐야? 구실이 뭔 구실이야 이게? 최고 한도액하고 존속기간이 무슨 구실? 남자 구실을 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그거하고는. 뭔 구실이야? 182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잖아.
보증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구실을 하게 돼. 그거를 완화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3페이지 첫째 문단을 잘 읽어보면 판례도 기간 약정 없어도 좋고 한도액 안정해도 좋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담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 왜 그렇다고? 구실이 완화돼도 되니까. 구실. 구실을 한자로 말하면 기능이죠. 또는 작용. 어떤 구실? 채무 범위 확정. 구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부종성하고 그럼 충돌하지 않느냐. 이것은 근담보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죠. 그죠? 근담보에서는 이 부종성 중에 어떤 부종성이 파괴되면서 근자가 붙었죠? 소멸의 부종성이 완화됐었잖아. 여기서도 그 얘기죠. 여기서 근데 현재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돼 있죠. 성립. 이 부분은 뭐 시험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지문을 하나 정도 나올 소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맨 위의 문단입니다. 근담보와 달리 존속기간과 최고 한도액의 그 제한이 필요 없다. 괄호 4번은 뭐야? 소멸의 부종성 아니야 이거? 소멸의 부종성. 그죠? 그런데 괄호 4번에서 원래 소멸의 부종성이 있어야 됐는데 세 번째 줄에 중요한 예외. 이게 제목이죠. 중요한 예외. 법전에 이게 436조에 이상한 말이 있다고. 이거는 소멸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독립한 조문에. 이와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이와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몰라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딘가? 이게 138조가 9조가 나와 있죠. 그건 대비해봐, 이 436조를. 자꾸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죠. 무효행위 어디 추인에 나오죠. 139에 있구만, 139. 139와 436조의 구조적 유사성을 알겠어요? 139조와 436조.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기도 좋잖아. 비스무리.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느낌이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왠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인도 알고 해야 되죠. 추인할 수 있음을. 구조적 유사성을 알겠냐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채무의 원인이 취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무효행위 추인은 부종성을 문제 삼지 않았었죠. 부종성을. 근데 이게 부종성 때문에 이게 발생이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괄호 A번의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본다고 하는 게. 본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부종성의 이론에 반합니다, 이게. 첫째. 부종성의 이론에 반하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뭘 하냐면 184페이지 괄호 B번을 보면 법전에서 불이행을 지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설 없습니다. 이제 법전에서 불이행을 지운다. 아예 불이행을 지우면 뭐만 남죠? 취소가 있는 때에만 남잖아. 알겠어요? 취소가 있는 때. 그러면 139조와 거의 근사하게 돼버리죠. 진짜로. 불이행 딱 지워버리면. 무효행위 추인하고 비슷해버리잖아, 이게. 그러면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게 기억하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우리 다수설은 이 조문을 삭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보증인에 관한 요건이죠.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무슨 요건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부종성 때문에. 보면은 일반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거의 계약 능력과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증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죠? 그건 당연한데 뭐가 특칙이냐면 괄호 2번이 특칙입니다. 괄호 2번. 그거 말고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사실 특칙은 거기가 아니고 185페이지 메뉴의 괄호 C번입니다. 거길 별표 3개예요. 뭐 앞에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이 괄호 C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위 능력과 변제 자력이 필요 없습니다. 행위 능력과 변제 자력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괄호 D번은 이것도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담보물권의 담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담보에 비교를 하는데 뭐와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뭐와 도대체가. 이것이 이제 320 몇 조에 나오는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비슷한 거하고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 차이점을 익혀야 명료하게 기억이 오는 거예요. 명료하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게 짜증난다고 이거. 327조 있죠? 소위 그 대담보 청구권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슷한 무대기들이에요. 327조와 432조 있죠? 비교해 읽어봐. 이런 그 법리를 깨치라고 내용보다도 327조와 432조와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어떤 일정한 그 동일한 사고 패턴에 따른 거죠,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 양쪽이 더 살아남잖아, 머릿속에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우리가 C번에서 채권자가 지명한 때에는 184페이지 맨 밑에 AABB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AABB가 필요 없었다고. 그런데 채권자가 지명하지 않는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거꾸로. 필요한데 만약에 필요한데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필요한데도 안 했으면. 행위 능력 없거나 변제 자력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 로마자 2번, 괄호 로마자 2번의 네 번째 줄에 말해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해. 성립은 하는데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죠? 구조를 잘 보면. 그 이유가 로마자 2번의 첫째 줄에 나오죠. 의무의 요건이지 성립의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의무의 요건과 성립의 요건을 네모쳐. 의무의 요건에 네모치고 옆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성립의 요건에다 네모치고 옆에서 X표 쳐놔요. 한눈에 알아보게. 그래서 일단 성립은 합니다. 성립은 하지만 뭐예요? 의무의 요건이니까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죠? 즉 채무 불이행이 돼버려. 거기 의무 불이행이라는 말도 나오죠. 의무의 요건하고 의무 불이행하고 연결해. 성립의 요건은 아니니까 못 갖춰도 성립은 하죠. 유효하게. 그런 식으로. 그럼 연결이 확 되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나 머리가 휘둘리니까 시험에 자꾸 내는 거야 이거. 집중력이 있나 보려고. 그 다음에 보증 채무의 내용이 나와. 내용. 응? 이것도 부종성에 관련된 겁니다. 보증 채무의 내용이 주채무의 내용보다 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거 쫙 읽어보면 답이 뭐야? 답이 뭐야 이거? 없다 이거야. 없다. 알겠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내용.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목적, 범위, 모습. 그죠? 목적, 범위, 모습. 내용은 목적, 범위, 모습이에요. 그 제목들을 보면 알잖아. 괄호 1번, 괄호, 그 다음 페이지 괄호 2, 괄호 3. 내용은 목적, 범위, 모습을 말한다. 그럼 부종성 때문에 당연한 거에 더 커지진 못하고 맨날 그 안에서 논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안에서 논다. 알겠어요? 이걸 복잡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따라하고 그 안에서 논다. 이거예요. 이걸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잖아. 아, 그렇다. 진짜 그 안에서만 노는구나. 똑같이 따라하면서. 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이게 기억이 되죠. 별거 없고 187페이지 이제 계속적 보증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적 보증. 그건 오늘 나오는 프린트의 1페이지, 2페이지죠. 우선 이 계속적 보증은 용어를 우리가 용어? 도대체가 이게 뭘까? 그 1페이지를 보면 어때요? 용어의 설명이 나와 있죠. 이 계속적 보증이 정확하게 말하면 포괄 근보증 말하는 거예요. 포괄 근보증. 그런데 이 용어의 변천이 있었어요. 의의를 보면 대부분들 이제 최근에 와서는 계속적 보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는 맨 처음에 크게 뭐가 있죠? 신용보증과 신원보증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은 거기 있는 법조문만 알면 되는데 조심하고 중과실이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책임 범위에. 알겠습니까? 그걸 잘 받는다, 우리가. 그리고 2년 보입니까? 2년? 3조에. 2년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객관식에 낼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의의는 그 2조에 나와 있죠? 그런데 신용보증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신용보증은 판례법상 확인된 겁니다. 학설 판례에서. 이걸 논점을 알아야 되는데 논점을. 지금 두 가지 있다는 거. 그거를 왜 갈느냐는 거야. 기간에 정함이 있냐 없냐 등등등등. 뭐가 정함이 있냐 없냐. 그거 왜 따지냐는 거야. 거기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써있죠. A, B, C. 세 가지. 세 가지. A, B, C. 매물 패치라고 세 가지. 그거 논점이에요.
세 가지 차이점. 그 밑에 보면 그걸 갈라놨죠, 자세하게. 괄호 1번과 그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을 보면 번호가 똑같죠, 1, 2, 3은. 동그라미 1, 2, 3은. 동그라미 1, 2, 3. 그 판례들을 비교해봐. 동그라미 1번을 동그라미 1번하고 비교하고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 2번하고 비교 이런 식으로. 어디러한 차이가 있냐, 이거. 어디러한 차이가 있냐. 동그라미 3번은 그게 같은 판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두 가지가. 여러분 같아도 그걸 시험에 낼 거 아니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3번. 알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숙제야. 내가 집에 가서 그걸 열심히 비교해보라고. 뭐 차이가 나, 정확하게. 정함이 있고 없고 왜 그게 핵심이죠. 판례 문제에서. 시험에 내려고 그러는 게 지금. 그 차이점들을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말이에요. 내용이 문제가 된 내용. 내용에서는 계속적 보증의 성립 시기가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2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 알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계속적 보증의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이거.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거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계속적 보증에도 구상 보증, 역보증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있다. 그렇게 판례를 정리하라.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세 가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A, B, C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표를 그려.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딱 떨어집니다. 188페이지, 괄호 3번까지 딱 떨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보증 채무의 대외적 효력. 대외적 효력은 뭘 찾는다고? 이행 청구와 이행을 찾는다니까. 이행은 연대 채무와 이행 청구는 말이에요. 이행 청구는 연대 채무와 똑같아. 응? 알겠습니까? 이행 청구는 연대 채무와 똑같다니까. 여러분이 로마자 1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봐봐. 똑같잖아. 똑같죠? 단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채무, 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는 문제가 없어. 그냥 똑같아. 연대채무하고. 뭐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원래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건, 로마자 2번 위에 두 줄이 있죠. 이 한정승인은 책임이 제한되는 건데, 보증인권은 제한 안 됩니다. 알겠어요? 보증인권은.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보증인의 권리가 나오는데, 요것이 차이 납니다. 요거. 별표 두 개하고, 연대 채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이죠. 아까 불완전한 독립성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부종성에 기한 항변들. 알겠어요? 불완전한 독립성. 그래서 독립한다는 말을 부보증하고 이거예요. 부종성에 기한 항변들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맨 밑에 줄에 독립한 채무 임으로 이런 말이 보입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불완전한 독립성이 뭔데? 그 다음에 보충성은 뭐예요? 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니까. 여러분이 거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189페이지에 더럽게 많은 그 뭐 항변권이 나오죠. 어? 뭔가 항변권이 나와. 항변권은 독립성을 가지니까 주체무자가 이걸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로이 전부 다 원용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충성에 그리고 그렇게만 외우는 게 낫죠. 그렇게만.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괄호 C번 같은 거는 형성권이죠. 그죠? 형성권은 행사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주체무자의 지위가 옮겨가지 않는 한 못하는 거예요. 끝부분에 나와 있죠. 괄호 C번의 끝부분에. 그죠? 이거는 형성권의 6가지 기능에 당연히 따른 거니까 이건 그걸 모르면 이게 이제 외워야 되지, 이거 따로. 어? 형성권은 원래도 지위가 안 따라가면 못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못해, 이건. 딴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야.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형성권의 6가지 기능을 안 외우면 말이에요. 골치 아프다니까, 이거. 월통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보충성에 기한 거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성에 기한 항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간결하게 처리하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또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190페이지, 191페이지 이 두 항변권 있죠. 이거를 이 번호대로 맞춰서 읽는 거예요, 전부 다. AA는 오른쪽 페이지에 AA 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완전히 똑같이 돼 있죠. 내용도 똑같아. 알겠어요? 이상하게. 내용과 결론이 똑같다고. 증명해야 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알파, 베타번이 있죠.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양쪽 다.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91페이지 DD번입니다. DD번. 이건 검색의 항변권도 마찬가지인데 이 DD번 있죠. 이거는 객관식에 엄청 잘 나오죠. 최고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 보증인 또는 그런 경우. 알겠습니까? DD번은 그냥 별별 5개 해야 돼. 뻑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통설도 이 2가지를 인정하지만 이 DD번 바로 위에 문장에 메모리펜을 하나 치잖아요. 둘 중에서 어떤 게 실익이 없냐면 최고의 항변권이 실익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2페이지는 뭐야? 74번은 절대적 효력사유의 범위. 절대적 효력사유의 범위. 그 전에 있다면 이 항변권에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이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올 텐데 한 번씩밖에 사용 못합니다. 알겠어요? 한 번씩밖에 사용 못해. 이게 어떤 때 갑자기 문제가 되냐면 그게 없어졌나 또 이게? 응? 왜 뭐 줄이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주체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필 이 사람한테 달라고 안 그러고 이 사람이 이행 청구는 여기다가 이 채무자 중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연대채무가 똑같지. 근데 이 사람한테 하고 이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이 2번 엉깔 수 있다는 거야. 최고의 항변권 한 번 행사하고 이쪽에 가서 받아요. 이때 뭘 해야 돼요? 변제 자력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한 번 써먹었어. 최고의 항변권.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서 해봤어 아니냐. 빨리 갚어. 널 보고 받으래. 안 줘? 안 주는데? 그럼 또 검색의 항변권 한 번 더 엉깔 수 있어요. 조사해봐. 있어요, 거기 돈.
그럼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됩니다. 너 돈이 있다는데? 안 줘. 여기서 안 주는데? 네가 갚아. 두 번 다 써먹었죠.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수가 있죠. 여기 가서 갚아요. 받아요. 갔어. 없어. 왔어. 아, 거기 가서 받으라니까. 알았어. 갚어. 안 갚어? 네가 갚어. 그런데 이걸 한 번씩 다 써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신문에 뭐가 났냐면 주채무자 로또 복권 400억에 당첨 이렇게 나왔어요. 그 확실히 돈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아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보나마나 이거 복권 당첨됐는데 왜 돈이 없어? 그래갖고 또 한 번 말하는 거야. 당신 신문 안 봤어? 400억 탔다잖아. 다 400억. 400억 탄 사람 주채무자 놔두고 왜 나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돈 받달라고 자꾸.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이렇게 못 해요. 왜냐면 검색의 항변권 다 써먹어버렸어. 다 써먹어버렸어.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다 써먹어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게 확실해도 못해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신문이라는 거 평소에 애정을 가지고 보다가 복권이나 뭐 주택복권, 로또복권 이런 거 당첨되는 날 있죠. 그럼 피해서 해야지. 사람 이름 모르잖아 이거. 400억까지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20억짜리 당첨돼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어떤 사람 주채무자 20억 탄데 빚은 내가 갚아야 돼? 한 번씩밖에 못 씁니다 이거. 일회용 응급 주사약이죠 이거.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 효력 사유에 보면 표 보면 되잖아. 표. 보이죠? 보증 채무가 뭐하고 똑같아? 다수설에 따르면 부진성 연대 채무하고 똑같죠. 판례에 따르면. 그거보다 약간 넓어. 그 다음에 보증 채무의 내내적 효력.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상관계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이게 가장 복잡하니까 보증 채무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때는 구상관계 어저께 나와준 표를 꺼내놓고 표 꺼내놓고서리 그걸 이해하기 전에 이걸 잘 생각해봐. 보증계약은 말이에요. 보증계약.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이 아닌데 이 한자를 왜 한국에서는 이걸 박정희 때 폐지하려고 애를 썼냐면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자가 획수가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잖아요. 한자가 이게 어떤 한자는 막 30몇 획짜리도 있어. 원래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그 중국에서 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게 이 어문학 정책입니다. 진시황의 예를 따라서. 그러니까 모택동이 진시황을 매우 그 흉내 잘 냈어. 도량과 언어를 표준화시켜버렸어. 보통 그 푸통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보통화라는 거예요. 표준말 이게. 소위 만달라라고 하든 만다린이라고 하든 베이징 관화라고 그래요. 그거 표준어로 전국을 통일해버렸어. 지금은 그러니까 표준어를 배운 사람은 전 세계 누구라도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가도 대화가 통합니다. 마오쩌둥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계량형을 서구식으로 다 통일해버렸어. 옛날에는 막 남경에서 난징에서 사는 데는 막 한 근 두 근으로 사고 저쪽에 가면 킬로그램 사고 막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비교가 안 돼가지고 이걸 통일해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 13억을 통일해버렸다고 이걸 언어를 막 강제로 막 뚫게 패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 이 한자가 획수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이거. 중국 사람도 이게 쓰려면 짜증나 이거. 그래 가지고 지엔티스라고 하는 그 간체자를 완성했습니다. 획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렸어 이걸. 거의 한 3분의 1 이하로 다 줄여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박정희라는 새끼가 이게 지는 빨갱이 주제에 그리고 친일 반역배죠. 이런 뭔가 이 성장 과정에 결함이 있는 새끼들이 있죠 이거. 이 나쁜 새끼들은 이것들이 항상 이게 속을 새겨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릴 때부터 고귀하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잘 큰 애들이 있죠.
얘들은 별로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날카롭지 않아. 건강하게 복되게 자란 사람이 저기 아주 관용이 넓다고 하죠. 잘 받아줍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 이게 뭐 거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행태가 이상한 놈들이 있죠. 뭐 유별난점이 요만큼 있는 놈들. 이게 뭐가 이상한 놈들이죠 이것들 다. 성장 과정이 이게 비열하거나 불우한 놈들입니다 이거. 그래가 이 박정희 같은 놈들 있죠. 지는 뭐 아주 흉악무도한 놈인데 중국에서 하는 일은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 3개국 어문학자를 초청해가지고 4개국이죠 대만까지 한자를 통일하자고 했어요. 간체자로. 쉬우니까. 왜냐면 이 동북아의 지역은 전부 한자 문화권에 들어가죠. 그래서 통일해서 이걸 간편하게 쓰자. 서로 소통도 잘 되죠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아무리 발음은 달라도 쓰면 다 알아볼 거 아니야 이거.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반대했어요. 빨갱이하고는 못한다 이거. 이거 그거예요 아무도 아니고. 물론 더 큰 이유는 기득권층을 옹호하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한자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동북아의 90% 넘죠 인구가. 13억이니까. 나머지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잖아 이거. 그런 데서 쓰자고 그러는 걸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만 놈들은 또 본토하고 싸우느라고 악착같이 그걸 번째자라고 했지. 우리나라 쓰는 것들. 번거롭고 획수만 많은 거. 중국하고 대항하느라고 그걸 악착같이 쓰는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신문 보면 다르죠 완전히. 대만에 가서 신문 보면 복잡해 그 한자가.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무지하게 간단해 이상하게 한자가 또. 터무니없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망해요 이거 망해요. 일본 놈들은 이제 딴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 놈들은 중국이 주도권을 갖는 걸 용납 못하다는 거야. 최근에 근데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간체자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게 뭐 7, 8년 전까지도 안 바꿨어요. 이게. 대만 걸 사용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밀려가지고 대세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웠는데 중국 가서 신문을 못 읽어. 이상하게. 무슨 중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가 이걸 바가지를 먹으니까 할 수 없이 바꿔서 가신다고 지금. 무식한 나라다 이거 아주. 아니 전에 원산지에서 그렇게 쓰겠다는데 왜 이쪽에서 꼬랑지에서 거부하는 거야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유학자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자를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자를 쉽게 써서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력을 없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한자로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다 알면 피곤해 이거. 저거 대드니까. 여러분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책을 어렵게 쓰는 거야 이거? 이 신법과 고약한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누구든지 알아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이거 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누구든지 민법의 대가가 되면 어떻게 돼? 기어올라 이거. 겁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만약에 책을 하나 샀는데 민법이 한 2번 읽었더니 달통을 해버린다 그냥. 술술 들어온다. 피곤하죠 이 선생들. 사람이 실력이 빠른 시간 내에 팍팍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독창적인 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다고 이거. 선생님 미처 생각지 못한 거. 그럼 피곤해 이거. 본인이 자꾸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막 독일에서도 아직 개발 안 된 놀라운 이론을 갑자기 학생이 주장해가지고 학술지에 발표해가지고 막 유럽에서 채택했어 유럽에서 독일에서 거꾸로. 선생님 이거 망신이야 이거 망신. 맨날 밥 먹고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 고쳐야 돼 빨리. 그러니까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는 내 얘기. 근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주체가 누구라고? 당사자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하고 보증인밖에 없다고. 이 보증인. 그죠? 채무자는 관계없어. 그렇지만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채무자가 쫓아다니면서 막 한다고. 채무자가 나중에 이 보증인이 빚을 갚으면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구상해줘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어. 채무자를 또. 근데 채무자와의 관련을 지으면 3가지 경우가 있어. 채무자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 맺는 경우가. 이거 유효하죠 당연히. 부탁이 없어. 이걸 무탁이라고 그래요. 무탁. 그런데 이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수탁이라고 그래.
이 부탁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아니, 부탁하는 경우는 한 가지죠. 이 부탁하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죠. 뭐예요? 채무자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친하다 이거야. 어? 부탁, 또 하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 그래서 친의사, 반의사, 수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아까 왜 간체자 얘기를 했냐면, 예명을 알고 이거 다 쓰레기가 짤든 주겠죠, 지금. 파 아파 죽겠는데. 응?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나중에 구상을 해줘야 되죠. 보증인이 갚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이제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보증인이 부탁받고 갚아줬어. 부탁 안 받았는데 주채무자 의사에 친해. 마음에 들어.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럼 이 셋 중에서 보증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많이 구상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이거? 이거 벌써 성장 과정에 의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탁도 안 하는데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놈한테 보상을 많이 해준다 이거요? 그 사람 나가. 민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죠. 자기가 부탁해서 보증인 돼서 채무 이행한 사람한테 가장 많이 구상을 해줄 거 아니야. 내가 부탁을 해서 한 거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을 가장 잘 대접하게 돼 있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죠. 부탁 안 했더라도 내 마음에 들게 한 사람. 빚을 갚아도 내 마음에 들게 갚은 사람. 가장 조금 구상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고. 부탁도 안 했는데 지 멋대로만 해 보장이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게 지금 빚을 갚아놨어 이거. 민법에서 예정하는 사람은 이런 추상적 합리적 페르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많고, 두 번째. 요 놈은 조금만 구상이다, 조금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상식을 먼저 알아야 돼, 상식을. 그래갖고 구상권 그 표를 봐봐. 구상권 표를 우리가 보자고. 먼저 현존 이익 조금만 구상해주는 놈이 누구야, 이거? 이 새끼 이거 부탁도 안 받았는데, 이거. 의사에 반해가지고 한 놈이야, 이거. 보증인 중에서. 거기 써있죠, 법조문에. 현존 이익만 딸랑, 두 번째는 뭐야? 그 밑에. 부탁이 없지만 의사에 친해. 이거 의사에 친해라는 말 내가 삽입한 거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그러면 제일 넓은 건 어디예요? 맨 밑에 칸. 사전 구상권까지 인정해줘버려, 그냥. 왜? 지가 부탁까지 했으니까. 화끈하게 구상인데, 화끈하게. 그 세 군데가 비교가 됩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 생각을. 왜 저렇게 입법자가 저걸 만들었을까? 왜 구상권의 범위가 다를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학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소에 삶을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아, 상식에 맞게. 자기 삶이 이상하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입법자가 이따로 만들었는지, 법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이게. 책에 써 있는 거 무지 복잡하게 써서 이상하게. 별것도 아니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서 사전 구상권 맨 밑에 네 가지 항목이 있죠. 그건 어떻게 말을 만들든 간에 그거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 보려면. 사전 구상권 네 가지. 알겠죠? 구상권은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술술. 알겠죠? 196페이지 상단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야? 연대보증이야. 연대보증. 연대보증의 논점은 뭘까? 197페이지 세 번째 문단 첫째 줄에 나오죠? 연대보증의 논점이 뭐야? 보증연대와 구별하는 거야. 보증연대와. 보증연대. 197페이지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나오잖아. 여러분이 쉽게 알려줄게요. 보증연대는 보증하고 똑같아. 알겠습니까? 단점이 없어, 별로. 단점이 없다고.
그리고 이걸 구별하는데 핵심이 되는 게 오늘 나눠준 3페이지에 있는 박스야. 어? 박스. 여러분이 보증연대와 연대보증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두 개다. 보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보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래, 그것만 보는 거야.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그 표만 보면 된다고. 시험에 낼 게 없어, 이게. 198페이지에 괄호 1, 2번 한번 봐봐. 그건 분별의 이익에 관한 거죠. 그래갖고 뭐 부정성, 보충성 이런 거 분별의 이익, 그거 표밖에 안 물어본다니까? 괜히 책 보면 머리만 띵띵 아파요. 정신이 혼란하고. 그 표만 기억하고, 표만. 교과서를 보더라도 그 표를 위주로 보라는 거야. 그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원보증이 여기 나오죠. 신원보증. 여기서 이제 볼만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아까 나머지는 봤죠. 뭐 2년 뭐 중과실 이런 거. 응? 그런 건 나도 뭐만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응? 법전밖에 안 나오는데. 응? 그 203페이지. 응? 괄호 7번은 뭐 다 알죠? 그 괄호 6번 있잖아. 괄호 6번. 그거 있죠. 그것만 좀 보라는 거야. 그것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해담보계약에서는 뭐가 논점이냐. 이게 뭐냐 하면, 거기 잘 보면은 203페이지 맨 밑에 두 줄을 보면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 그런 거 보입니까? 203페이지 맨 밑에 두 줄. 그게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그것만 보면 된다 이거야.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보면 된다. 이건 그리고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분별의 이익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현명한 학생은 3페이지 그 표 오른쪽에 손해담보계약을 하나 더 붙이잖아. 근데 분별의 이익하는 그릴 필요가 없죠. 여러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부종성과 보충성만 X 표시면 되잖아. 손해담보계약을 한 다음에. 분별의 이익은 따질 필요도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해담보계약을 민법에서 왜 배우냐 하면 이 손해담보계약이 상법의 그 보험법 해상법의 특히 보험법 말이에요. 보험법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이게. 마치 노동법의 근거가 391조와 756조인 것처럼 이게 상법의 그 보험법의 근거. 여러분이 어딜 보면 20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있죠. 204페이지 두 번째 문단. 거기를 붉은 걸로 박스치고 메모리펜을 왕창 칠해놔. 이 민법상의 손해담보계약을 유상 쌍무로 바꾼 게 바로 보험계약이라고 써 있죠. 똑같은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는데 갑자기 상법 공부하면서 보험법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 머리에. 뭔 얘기인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보험법 잘하는 학생 어떻게 공부합니까? 보증 채무를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다시. 그 손해담보계약을 막 논문까지 찾아가지고 기초를 닦는 거야 막. 그리고 보험법 교과서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습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갑자기. 근데 느닷없이 보험법을 갑자기 책을 들여다보았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결론만 나오죠. 내 평생 보험에 들지 않으리. 귀찮아서. 알겠습니까? 고개를 그 빨간 그 박스 치고 메모리펜 칠한 데 있죠. 거기를 잘 기억하더라고. 손해담보계약의 유상 쌍무 형태가 보험이에요. 바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다수상사제 채권관계야. 이 다수상사제 채권관계는 법정이 너무 상세해가지고 작은 문제나 가끔 낼까 큰 문제 주관식은 절대 안 내요. 왜냐하면 법전만 보면 다 나와 있어 이상하게. 친절하게. 그렇지만 여기가 뭐예요? 객관식의 보고입니다. 보고. 객관식 내가 되게 많죠 이상하게.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이걸 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기초 개념들과 유추 대비가 정확히 돼 있으면 이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여기가 복잡한 이유는 뭐 기초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조금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채권의 변동을 배운다. 채권량도 채무인수. 알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